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인 루카스 반덴 베르흐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스마트 도시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첨단 교통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한국에 오게 되었죠. 한국은 이미 교통 기술로 유명했고 서울은 스마트 도시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저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복잡한 도시를 빈틈없이 연결하는 도로망,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과 배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설계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회의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호텔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고요한 도시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가까워졌고 멈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신호등 아래 보도 위에 밝게 빛나는 빨간불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왜 조명을 설치했지? 처음에는 단순히 거리의 조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불빛이 보행자가 서 있는 보도 바닥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불빛을 바라보는 동안 신호가 바뀌었고 바닥의 빨간불이 초록불로 변했습니다. 불빛이 초록으로 바뀌자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건 뭐지? 저는 놀란 마음으로 신호등과 바닥의 불빛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들이 신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고개를 들지 않아도 바닥의 불빛만으로 신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는 밤 시간에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신호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편리함을 넘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중심에 둔 배려 깊은 설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보행 신호가 항상 눈높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호를 놓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아는 편입니다. 종종 사고가 나곤 했죠. 하지만 한국의 이 시스템은 훨씬 더 직관적이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적합해 보였습니다. 이건 거의 혁명과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세심한 설계가 가능할까? 저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만들어진 건 아닐 겁니다. 이건 분명 사람들의 행동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깊은 배려가 담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담고 있는 의미와 철학에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조사할수록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선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죠. 스마트 횡단보도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안전과 배려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바닥에 비치는 불빛은 단순히 LED 조명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와 연동되어 신호의 적절한 타이밍을 조율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차도에 접근하면 계속 주의하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장애인과 노약자까지 배려한 설계로 더욱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호등의 바닥 불빛은 시각적으로 쉽게 식별되도록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기능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시스템이 개발된 배경에는 한국의 교통 문제와 관련된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며 고개를 숙이고 걷는 보행자들이 많아지면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스마트 횡단보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잘 스며들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일이 끝난 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교차로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바닥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보행자들이 바닥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했으며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사람들도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길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점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기술처럼 바닥 신호등은 이미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이자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설계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도입할 때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이 이곳에 녹아 있는 것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한 LED 불빛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가진 배려와 혁신의 철학을 상징하는 하나의 작은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에서 받은 감동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느 겨울날,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날이었고 렌터카의 고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지 오래된 늦은 저녁이라 바람은 더욱 차가웠고 몸을 웅크리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의자에 앉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을 줄 알았던 의자가 따뜻했던 겁니다. 처음엔 제 몸이 아직 따뜻해서 그렇게 느껴졌나 싶었지만 손으로 의자를 만져보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설마 의자가 따뜻할 리가 있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놀란 마음에 정류장 주변을 둘러보니 의자 옆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에는 온열 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된 히팅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의자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작지만 커다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대부분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붕과 벤치가 있는 경우도 드물고 추운 겨울에는 버스를 기다리며 몸을 떨며 서 있어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이 온열 의자는 말 그대로 혁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만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저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중년 여성은 이 온열 의자를 가리키며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엔 정말 이런 게 큰 도움이 돼요. 한국은 겨울이 길고 춥잖아요. 이런 의자 하나로 기다리는 시간이 덜 고생스러워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편리함을 넘어 이 작은 배려는 기다리는 시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설계는 한국이 가진 배려, 철학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류장의 온열 의자뿐만 아니라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구조와 바람을 막아주는 설계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류장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에서 보았던 세심한 설계와 이 온열의자 모두 한국이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을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아는 나라다. 이 작은 온열 의자 하나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서 배려와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조금 뒤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정류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류장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버스 안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내부는 따뜻한 히터가 가동 중이었고 각 좌석 위에는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자나 학생들, 직장인 모두가 쉽게 기기를 충전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습니다. 와이파이가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 단순히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열 의자에서 시작된 작은 감동은 정류장의 설계, 그리고 버스 내부의 디테일까지 이어졌고 저는 점점 이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아 한국의 교통 정책과 설계 철학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한국은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교통체증, 환경 문제 그리고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왔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닐 거야. 이런 디테일한 배려는 사람들을 위한 깊은 고민과 철학이 담겨 있을 거야. 이런 생각에 잠겨 있던 저는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퇴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서울 도로는 수많은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정체가 심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막혀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는 걱정 속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일반 차량들과는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버스는 도로 한가운데에 마련된 중앙차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로는 오직 버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구간으로 일반 차량의 정체를 피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버스는 체증에 막혀 있는 다른 차량들을 지나치며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대중교통이라고.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니. 이 버스는 정류장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정차 시간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중앙차로에 위치한 정류장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탄했던 점은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이 버스에 대한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앱을 통해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거의 느끼지 못하겠구나.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교통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차로 시스템 덕분에 버스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숙소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도로의 심한 정체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전혀 지체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내리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을 넘어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다르다.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날 이후 저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도시의 철학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버스를 타는 동안 중앙차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시스템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중앙차로 버스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점점 심각해지는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중앙차로는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심 구간에 설치되어
버스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가는 단순히 차로 하나를 버스 전용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 정류장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 울타리 같은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감탄했던 점은 실시간 교통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앙차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버스는 GPS와 연결되어 있어 도로 상황에 따라 경로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버스 도착 시간이 정밀하게 관리되었고 이용자들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렌터카 수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시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중앙차로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학생, 직장인, 노인들 모두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도시가 가진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내릴 때쯤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였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공공교통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술과 사람 중심의 설계가 결합하면 대중교통이 단순히 이동을 넘어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이 기술을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경험은 단순한 이동 이상의 의미를 제게 남겼습니다. 특히 중앙차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가진 잠재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중앙차로 노선을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주요 도로를 관통하는 다른 중앙차로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버스는 한 번도 차선 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정류장은 중앙차로를 따라 정렬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각 정류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승하차를 했습니다. 이 설계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빠름과 효율성을 넘어서 누구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이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자가용도 있지만 버스를 타는 게 더 빠르고 편해요. 여기선 시간 낭비할 일이 없거든요. 그 대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비용 절감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 깊었죠. 버스를 타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하다면 이는 단순히 대중교통의 효율성뿐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경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앙차로 버스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도심 속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동 방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동시에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철학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대중교통의 모든 순간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교훈은 제가 진행 중인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뿐 아니라 앞으로의 제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동의 편리함은 기술의 발전에서 오지만 그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설계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 말이 제 경험을 가장 잘 요약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곳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의 세심한 배려, 온열 의자의 따뜻함, 그리고 중앙차로 버스 시스템이 보여준 효율성과 혁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적 편리함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 왔던 제가 이제는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나라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느낀 시간의 절약과 효율성은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한국에서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환한 불빛이 점점 작아질 때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나라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교통 시스템의 철학을 제1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진정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기술이 인간 중심의 철학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이 특별한 교통 경험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